이 두 가지가 진짜로 실현이 된다면 자, 먼저 이제 황정환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적인, 3차적인 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전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직접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죽고 사는 문제라기보단 죽기만큼 힘들 수도 있죠. 현대사회가 초연결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데이터, 사물 인터넷,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전력망이 될 텐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워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작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공위성이 없이는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되게 불편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앨런 머스크 만든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하겠다고 스타링크 위성들을 44,000기를 지금 저궤도 올려놓으려고 매년 막 몇천 기씩을 올려놓고 있고요. 그래서 40개가 올라가다가 저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40개가 지구로 다시 추락했습니다. 아이고. 49개 중에 40개가 추락해서 없어져 버렸죠. 내새끼 같은 위성이. 네.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흑점 폭발과 지자기 폭풍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유지하고 성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 날씨라는 뜻이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상시적이다. 그리고 상시적인데 그 강도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세질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가 가장 심각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인공위성이나 어떤 우주에 있는 물체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장비가 우주로 올라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 점점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거기에 반드시 이 우주 반사선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화산과 대비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화산보다는 정말 상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의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우주 방사선이야말로 인류에겐 정말 중요한 그 재앙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제 우주 방사선이라는 게 사실 이게 뭐 지구, 태양 역사와 함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막 엄청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이걸 막아주는 지금 현재 지구의 그 어떤 자폐 시스템이랄까 대기권이나 지자기 뭐 여기에 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막 쏟아져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우주로 안 나가면 인공위성 조금 덜 내보내면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종말하고는 관계가 없다. 천재예요. 그러나 화산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언제든지 종발을 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주로 안 나가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앨런 머스크 자제시키고 우리가 우주로 안 나가고 몇 개 부처만 없어지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네요? 네, 종말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고. 예, 종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화산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행성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지구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행성이다. 어떻게 보면 좀 늙은 행성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화산이 지구를 멸망시킬 정도의 분화가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화산이 분화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마그마 활동을 계속해서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화산이 분출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심지어 관광 상품까지 나와 있어서 그 분화구를 보러 가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화산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화산은 큰 영향이 인류 재앙, 뭐 멸망 여기에 화산이 키워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처음으로 우리 권 박사님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점잖은 분이, 그 차분한 분이 여러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얘라뇨. 얘라뇨. 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화산은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위험한 화산이 무수히도 많다. 1년에 한 40에서 50여 건 이렇게 화산 분화가 일어나고요. 이 많은 화산들이 또는 특정 화산들이 큰 규모로 분화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데까지는 뭐 여유를 가질 그게 없고 어떻게 울릉도랑 제주도는 이렇게 터질 수 있다는 건가요?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민감한 자리입니다. 예. 민감한 자리예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젊은 분화가 최근에 저희가 내부 아직 미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한 3,000년 정도가 마지막 분화로 보고요. 그 다음이 5,000년, 그 다음에 9,000년, 뭐 7, 8,000년 이렇게 최소한 몇천 년 단위로 분화가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다. 네, 그래요. 화산 폭발도 무시무시하고 이 우주 방사선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학기술은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우주 방사선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큰 어떤 천막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지구 앞에 이렇게 딱 설치를 하면 온도도 좀 내려가고 기온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요즘 캠핑할 때 타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로 타프를 그냥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안 될까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 막는다는 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우주에서 이제 납으로 뭔가를 막겠다 그러면 납은 매우 무거워요. 그럼 알루미늄. 네. 그래서 알루미늄을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그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발사 비용이 굉장히 여전히 많이 비싸기 때문에 우주에 올라가는 모든 물체는 굉장히 가성비 좋게, 컴팩트하게 매우 집적된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닐 암스트롱이나 이제 버즈 올드린 세대의 아폴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주 방사선을 고려하면서까지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임무 설계를 할 여유는 없었고 현대에는 지금 인권도 중요해졌고 사람들이 이제 건강 문제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차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주에 머무르는 기간이 1년이 되었지 2년이 될지 10년을 살다 올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에 걸맞게 우주복을 만들고 재료와 두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살 집을 구축하겠다, 기지를 구축하겠다 그러면 그 집을 납으로 만들 것인지 알루미늄으로 만들 것인지 그럼 얼마나 무겁게 두껍게 쌓아야 벽을 쌓아야 되는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서 아니면 오히려 표면 아래로 내려가서 지하 동굴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다양한 이제 설계 컨셉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인 우주기지 구축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한선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우주 방사선이 지금 인공위성이나 로켓 같은 하드웨어 몸체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모든 전자제품들이 저희가 이제 명령을 송수신을 할 때 우주에서 통신을 할 때 디지털라이즈해서 이제 교환 할 텐데 전자신호를 하는 거죠. 010101 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서 명령을 보내는데 제가 010101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궤도를 옮겨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얘가 010001 그러면 하나 차이만 하더라도 얘가 이 인공위성이 제가 내리지 않은 엉뚱한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팬텀 커맨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위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위성이 얼마나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피땀 눈물로 맺혀진 노력인데 죄송한데 찾아오면 안 되나요? 가면은 못 찾나요? 일단 위성을 우주에 한번 보내고 나면 통신이 끊기면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보내기 전에 최선의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지상에서 수많은 지상 테스트를 하는 것밖에 없고 그 첫 번째 방어가 우주 방사선에 대한 방호입니다. 이 화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이 마그마방 같은 경우 이게 핵심이잖아요. 요거를 약간 이렇게 좀 냉각시키면은 이 친구를 좀 살살살 달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아주 뭐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마그마 방이라는 것이 작게는 지하 수 킬로미터, 많게는 수십 킬로미터 밑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밑에까지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접근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 마그마방 자체는 크기가 우리가 그냥 조그마한 풍선처럼 이런 규모가 아닙니다. 수백 킬로미터 되는 그런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냉각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일부 영화에서처럼 이런 뭐 어떤 폭약을 이용을 해서 예. 마그마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열 발전 그리고 이런 화산 마그마방의 이런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시도한 경우는 있는데 네네네. 그때 작은 마그마방을 이제 건드는 바람에 네. 폭발을 하는 바람에 실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폭발을 해버리니까. 네. 왜냐하면 마그마랑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위로 상승하려는 힘이 있고 위에 지각은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평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하에 계속 있고 힘이 어느 정도 받쳐서 이제 마그마 힘이 더 세지면 이제 화산 분할을 하는 건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구멍을 뚫어서 압력을 낮추게 되면 굳이 폭발하지 않아도 되는 마그마방이 압력 감소로 인해서 폭발하는 그런 2차적인 사고를 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재네요, 인재. 네. 이게 좀 궁금해지는 게 언젠가는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생길까요? 지구 안에 마그마가 있는 한, 네. 태양이 핵융합을 계속하는 한, 예. 이건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이고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는 그 안에 그 지구라는 아주 작은 행성을 아주 짧은 기간 빌려서 살고 있는 네. 이런 존재인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아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저게 무슨 대책인가 싶으신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이 주제는 우리가 대자연의 위대함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이 우리가 피해를 줄이고 대비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막 막아내고 싸우고 이것만이 아니라 예, 예. 과학기술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더 안전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두 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 분야는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갔으면 하고 생각이 있으신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권창호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백두산은 우리 나라의 아주 상징적인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이 서로 왕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연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20년 전부터 장백산 화산 관측소를 만들어서 이 백두산에 대한 계속적인 화산 감시 또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구가 어렵고 국제적으로도 백두산은 장백산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화산 연구라든지 지질 연구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실현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백두산 이름을 되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울림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황정화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쏘아 올리고 있는 누리호 3차 발사 그리고 수많은 과학위성들과 작은 위성들에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전자부품들 수만 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단 하나도 국산이 없습니다. 우주에서 한 번이라도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부품들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주기업들이 그래서 외국에서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레이드 등급이 있는데 지상에서 쓰는 커머셜급과 군에서 쓰는 밀리터리급과 우주에서 쓰는 스페이스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품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우주급으로 인증받고 검증받을 수 있으면 국제시장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역량은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우주산업과 우주경제 확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주방사선 연구는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